83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오늘 이름은 이제 베르디 다시 느끼다입니다. 이 오페라는 뭐 이전에 이미 몇 번 정도 소개해드린 걸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번에 그 푸치니의 라보엔과 같이 한 번도 제가 정식으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없더라고요. 그런데다가 이 작품은 사실 베르디가 은퇴를 했다가 다시 이제 작곡을 한 그런 오페라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. 베르디 다시 느끼다. 아이다입니다. 오페라를 몰라도 아이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. 이 작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2018년 공연한 작품이고요. 안나 네트레코가 아이다 역을 맡았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자, 이 베르디의 오페라를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67년에 베르디가 돈카를로 성공을 끝으로 해서 이제 일단 그 시골로 낙향을 해가지고 전원생활을 이렇게 즐기고 있었습니다. 뭐 정식으로 은퇴를 뭐 선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은퇴를 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오페라 한 편을 의뢰를 받죠. 그 이집트의 카이로 그 오페라 극장 개관 기념 작품으로 만들었던 그 오페라가 1871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초연한 그 아이다라는 작품입니다. 사실 이 작품은 물론 뭐 그 베르디의 3대 작품에 포함은 안 되지만 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공연한 작품 중에 하나죠.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오페라의 내용보다는 뭐 개선 행진곡이라는 그 군사들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 2막 2장에 나오는 그 씬이 굉장히 그 항상 이슈를 불러일으켰죠. 그 뭐 행진곡 자체가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. 근데 사실 이 아이다 같은 경우는 작품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어요.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맥베스나 리골레토, 뭐 라트라베아타 같은 그런 작품들은 그 작곡가의 실험성이 굉장히 혁신적이다. 실험성이 강한 혁신적이고 또 음악적 변화에 굉장히 이제 순행을 해가지고 음악적 발전에 이제 같이 보조를 맞춘 작품이라고 평한 데 비해서 그 베르디 작품 중에서 저번에 이제 바로 소개시켜드렸던 일 트로바토레하고 이 가면 모드나 아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의 역행적이다. 뭐 시대 착오적이고 수구적이다.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 트로바토레도 뭐 벨칸토 스타일로 거의 돌아간 작품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비평들이 있었죠. 사실 뭐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요즘 뭐 복고풍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환영도 받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이제 악평들을 했는지는 뭐 저는 뭐 사실 잘 이해는 못해요.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항상 음악이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야만 그 좋은 작품이고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결국 이 복고풍 요즘 우리나라에 뭐 이 트로트 열풍이 다시 불어난 것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대 역행적인 그런 유행이죠.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훌륭한 건지 뭐 그게 음악 자체가 뭐 현대적이다 뭐 구시대적이다 이런 걸 가지고 그 음악을 탓하는 거는 뭐 좀 맞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런 비평들이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아이다도 일트로바토레 같이 사실 그동안 쭉 하던 그 베르디의 패턴에서 약간은 그 과거 지향적인 그런 작품이었던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. 뭐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더 와닿았는지도 모르죠. 자, 이 오페라 아이다를 보면은 작품은 굉장히 이제 이집트풍이죠. 이 원작은 오기스트 마리에트 베이라는 분이 만든 그 작품을 가지고 대본은 이제 그 돈 카를로 개정판에 이제 그 같이 참여를 했던 안토니오 기슬란초니가 그 대본을 만들었고요. 사막의 오페라입니다. 사막 7장의 오페라 세리아입니다. 이 당시 이집트가 아까 이제 그 베르디가 이제 의뢰를 받았던 그 이유인데 이집트가 그 당시에는 이제 터키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죠. 총독이 이 수에즈 운하를 개통하는데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 갖고 카이로에 오페라 극장을 하나 개관을 하게 됐는데 그 개관 작품으로 이제 의뢰를 한 겁니다. 그 베르디가 당시에 뭐 엄청나게 유명한 상태였었죠. 이미 그 라트라베아타나 리골레토 뭐 일트로바토라 이런 걸 다 성공시키고 돈 카를로까지 작품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뭐 오페라 하면은 뭐 베르디가 거의 단연 독보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거니까 이런 이제 기념비적인 일을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엄청난 거금이라 그럽니다. 2만 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
돈으로 의뢰를 했는데 이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갖고 베르디가 2번이나 거절을 했답니다. 이 낙향 중이었었던 상태에서. 근데 이제 이 3페이지로 만든 그 줄거리를 보고 마음을 바꾸고 이 오페라에 참여를 하기로 했을 정도로 이제 이 스토리가 굉장히 베르디한테는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죠. 2만 달러가 뭐 엄청난 돈이었답니다. 근데 사실은 그 베르디가 이 받은 이 최고의 개런티보다도 훨씬 더 큰 게 이제 유럽의 판권을 확보한 겁니다. 사실 그 오페라라면은 뭐 그 유럽 시장이 거의 뭐 전체 시장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크죠. 그러니까 뭐 베르디 입장에서는 카이로 초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크게 이렇게 흥미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유럽의 모든 판권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는 사실 이 개런티가 아무리 엄청났다 그래도 이 베르디 입장에서는 굉장했던 일 같아요. 굉장히 판단을 잘한 거죠. 뭐 엄청나게 하여튼 아이다 이 작품으로 베르디가 그 뒤에도 엄청나게 그 재미를 많이 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. 그 개관일은 이제 그 프랑스와 이제 프로이센의 전쟁 때문에 약간 지연은 되긴 했는데 1871년에 이제 카이로 초연은 됩니다. 그러고 이게 이제 그 연말이었기 때문에 2달인가 뒤에 유럽 밀라노에서 초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대성공을 거두죠. 심지어는 그 초연 때 얼마나 이제 그 관객들이 이제 환호를 했는지 보통 이제 막이 내려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커튼을 내리지 않습니까, 다시? 근데 이제 박수가 끊이지 않으니까 오페라가 끝나고 나서 커튼콜을 32번이나 이렇게 했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록 사막이지만 이제 프랑스 오페라 그랑데 오페라의 기본적인 특징이 이제 뭐 발레나 합창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케일 자체가 오페라 그 그랑데 프랑스 오페라 그랑데 풍을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. 실제로 그래요. 이 중간에 발레가 굉장히 많이 삽입이 됩니다. 프랑스풍의 이제 이탈리안 오페라다. 뭐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. 뭐 이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트로바토레처럼 약간 과거로 회귀한 듯한 작품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참고로 고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지금 기원전 15세기 경에 이제 그 지도를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지금 현재 그 오페라의 내용으로 봐서 지금 멤피스가 지금 수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. 이집트의 멤피스가 수도였던 적은 이제 구왕조 때입니다. 그러니까 거의 BC 30세기가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이니까 우리로 치면 뭐 거의 고조선이 태어나기도 전이죠. 그러니까 이 멤피스 황궁을 중심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구왕조였던 겁니다. 이제 그 수도가 멤피스였을 때는 구왕조였으니까. 중앙조는 이제 그 BC 21세기 때 수도를 테베로 천도를 하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구왕조 때도 테베는 이제 주요한 도시였던 거는 틀림없어요. 그게 에티오피아군이 처음에 이제 와서 이제 테베를 점령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오페라에 나옵니다.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왕조, 그러니까 뭐 18왕조, 19왕조,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페라 아크나톤이나 뭐 투탕카멘 왕조는 이제 신왕조에 해당되는 거고요. 요 지금 지도는 이제 신왕조 때 기준으로 만든 지도입니다. 이 영토를 많이 확장했을 텐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나일강을 주변으로 해갖고 이제 멤피스라는 이제 수도가 있고 테베라는 주요 도시가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에티오피아가 침공을 해갖고 이제 테베가 처음에는 이제 기습 공격을 받았으니까 테베가 함락된다는 그런 얘기가 오페라에 나오죠.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그 라다메스가 장군으로 선임이 됐을 때는 테베가 이제 함락이 된 상태에서 라다메스가 출정을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반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전에 먼저 이집트가 이제 그 에티오피아를 먼저 침공을 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아이다가 에티오피아의 공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집트군에 잡혀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암네리스에 이제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아이다가 이제 이집트의 공주였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. 그 뒤에 이제 그 아버지하고 대화를 보면은 그게 이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집트에 침공해가지고 아마 요번에 이 에티오피아의 침공은 보복 공격에 가까운 건데 아무튼 이집트가 침공을 당한 상태부터가 이제 오페라의 시작입니다. 이 푼트 지역이라고 이제 지금 그 밑에 나일강 상류 부분에 있는 지역이 지금의 이제 그 에티오피아라고 보시면 돼요. 사실 이 두 나라는 이제 지금도 이 나일강의 물 때문에 이제 그 나일강이라는 게 이게
보시다시피 이게 사막을 흐르는 강이잖아요. 상류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사막을 흐르는 이런 하천이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? 이 물이 없으면은 이 땅이 전부 다 황폐화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 나일강이 또 엄청나게 길고 크기 때문에 지금 10개국 이상이 지금 통과한다 그래요. 그래가지고 이 나일강의 물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금도 분쟁이 지금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. 지금 현재도 보니까 그 에티오피아에서 그 지금 그 블루 나일, 뭐 화이트 나일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 해당되는 거는 청나일인데 청나일 저 수계를 이렇게 댐으로 막게 되면은 상류 부분에서 댐으로 막게 되면 하루 종일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. 뭐 이런 일 때문에 지금도 분쟁이 있나 봐요.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가는 우리가 뭐 일본하고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듯이 이웃한 나라들은 항상 이렇게 문제가 좀 많죠, 그죠? 뭐 이게 지금 사실은 오페라에서 그 이집트와 그 에티오피아의 어떤 갈등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적인 근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이 오케스트라 악기 편성을 한번 보면은 이 아이다 슈트라우스나 지금 바그너 같이 그렇게 막 100명씩 이렇게 되는 악단을 구성하진 않아요. 기본적으로 이관 편성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60인조 내외인데 여기 보면 목관 악기가 이제 약간 삼관 비슷한 형태로 이제 응용이 돼 있어요. 뭐 기본적으로는 이관입니다. 근데 그 잉글리시 호른이나 베이스 클라리넷 같은 거, 피콜로 같은 이런 이제 그 변형 목관 악기들을 이제 하나씩 세 개를 씀으로 해가지고 이제 11대로 구성이 된 이관 편성이고요. 이렇게 쭉 보니까 뭐 타악기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대충 60대가 좀 넘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 보면 개선 행진곡을 위한 이제 또 몇 가지 추가되는 게 있어요. 그 기타에 있는 마이다 트럼펫이 6개가 동원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행진할 때 이제 군악대가 지금 따라오기 때문에 요거는 뭐 사실 그 오케스트라 인원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오케스트라 64명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지금 제가 표기했습니다. 이거는 아마 그 오페라에 연출하는 그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 갖고 뭐 플러스 알파는 굉장히 변화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베르디가 지정한 오케스트라의 숫자는 대충 60 몇 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선 행진곡에만 나오는 그런 겁니다. 자, 여기서 그 침파수라는 이제 생소한 악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트럼본 계열입니다. 이렇게 90도로 저렇게 꺾여 있더라고요. 생긴 게 조금 특이하죠. 이 침파수입니다. 이게 제가 실물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. 그 다음에 탐탐이라고 이제 이 타악기인데 이거는 우리 징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. 빵빠레 울리는 개선 행진곡에서 이제 그 빵빠레 울리는 아이다 트럼펫이라고 이 아이다에서만 이제 전문적으로 나오는 트럼펫인데 이게 6대가 동원이 됩니다. 요거는 이제 개선 행진곡 때만 활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 캐스팅을 보면은 이 두 분은 이제 어디서 많이 본 분이죠. 예, 제가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그 칠레아의 아드리아나 르쿠브레르에 나오는 두 경쟁 여성입니다. 그 당시에도 두 사람이 엄청난 대결을 했었죠. 오페라 내에서. 뭐 실제로는 두 분 친하신데 이분이 다시 이제 이 아이다에서 또 엄청난 역으로 두 사람이 극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대결을 펼칩니다. 이 아이다와 이 암네리스 공주. 연적이죠. 라다메스 장군을 사이에 두고 이 두 사람이 사랑을 위해서 암네리스가 뭐 통상적으로 악역으로 나오는 형태로 이제 이 극이 진행이 되지만 암네리스가 사실 무슨 죄가 있습니까? 남자를 사랑한 죄밖에 없죠. 그 사랑한 남자를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도 다하고 사실 이 암네리스 공주도 라다메스를 굉장히 이 순수하게 사랑을 하거든요. 결국 끝에 그 슬픔을 느끼는 거 보면은 극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이제 두 여성의 순수한 사랑은 사실 뭐 아무도 탓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하여튼 이 두 사람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대결을 펼칩니다. 그 대결에 이제 근원을 제공한 라다메스 역은 이제 알렉산드르 안토넨코라고 이제 라트비아 분입니다. 라트비아에 아주 훌륭한 성악가들이 많나 봐요. 엘레나 그란차도 이 라트비아 출신이죠. 아니타 라우벨리시 빌리 이분은 이제 조지아 분인데 이 조지아는 또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.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. 그 아드리아나 르쿠브레르 때 아무튼 제가 둘 다 좋아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성악가.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의 개성 강한 퀸 켈시라는 이제 미국 바리톤인데 아이다의 아버지인 아몬 아스로 역으로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주요 4명이 이제 이 극을 이끄는 거죠.
자, 이 오페라에서 여자와 여자의 대결, 이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죠. 이게 사실 그 박종호 선생 책에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한 걸 보고 굉장히 흥미있게 느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대로 옮겨봅니다. 여자와 여자의 대결입니다. 그러니까 이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가 이 테너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이제 살벌한 애정 대결입니다. 사랑 싸움을 하는 거죠.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이제 소프라노, 메조소프라노, 테너가 이렇게 등장합니다. 자, 이런 게 이제 언뜻 보기에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좀 대표적인 거 몇 작품만 이렇게 예를 든다면은 저번에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아드리아나 르쿠브레르에서 이제 소프라노 아드리아나와 이제 부용왕자비, 공작비죠. 왕자의 이제 부인이 이제 마우리치오라는 이제 남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제 엄청난 대결을 펼치는 걸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? 그런 게 있었고 이 마리아 스투아르다 지금 도니체티 작품에서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이제 스투아르다와 잉글랜드 여왕인 이제 엘리자베스가 레이체스트 하나를 옆 사이에 두고 이제 엄청난 대결을 벌이죠. 이미 우리가 봤던 거죠. 그다음 로베르토 데브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엘리자베스 여왕과 공작비죠. 노팅엄 공작의 부인인 사라가 에식스 백작을 사이에 두고 엄청난 갈등을 벌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벨리니의 노르마에 보면은 제사장인 이제 노르마와 그 후계자죠. 아달지사 하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외국에서 온 그 군인 폴레오네를 사이에 두고 또 엄청난 사랑 싸움을 벌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카르멘도 미카엘라라는 순수한 그 동네 시골 처녀와 판목 파탈인 이제 카르멘이 호세를 사이에 두고 뭐 사실 여기는 이제 뭐 여자들 두 명이 대결을 펼친다고 볼 수는 없죠. 호세가 이제 중간에서 갈등을 하는 거니까.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소프라노가 이제 그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물론 카르멘은 아닙니다만. 그다음에 이제 메조 소프라노가 이제 그 연적으로. 근데 항상 이런 문제에서 문제를 제공하는 쪽은 이 멍청하고 싸가지 없는 남자 테너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.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에 남자가 좀 중심을 잡고 제대로 했으면 사실 여자들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대결을 안 펼쳐도 되는데 여기 보면 마우리치오도 이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으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왕자비를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유부단한 상황이 되죠. 그러니까 결국은 부용 왕자 비하고 이제 어떤 불륜을 갖게 되고 결국 그 부용 왕자비의 질투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가 일으켜지는 거고 레이체스터도 제가 저번에 뭐 오페라 설명하면서도 여러 차례 드렸지만 아니 자기가 그 스투아르다를 정말 좋아한다면은 엘리자베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. 그 좀 요령껏 재치 있게 이렇게 했으면 둘 다 살릴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런 멍청하고 눈치 없는 인간들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스투아르다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. 이 에식스 백작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로버트 데브레의 에식스 백작도 자기가 조금만 더 현명하게 꾸렸으면은 좋죠. 사실 뭐 사라하고는 특별히 불륜도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엘리자베스의 분노를 살기에는 뭐 기본적으로 처신이 잘못된 그런 상태고 이 폴리오네는 사실은 노르마를 배신을 하죠. 배신을 하고 아달지사하고 이미 노르마하고는 자식까지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달지사하고 또 관계를 맺고 뭐 하는 이런 그 파렴치한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호세야 뭐 이거 아시다시피 뭐 순진한 군인이었었는데 뭐 카르멘한테 결국 이용당하고 하지만 뭐 근데 그 여자 하나에 저렇게 휘둘리는 것도 남자가 잘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. 결국 이런 멍청하고 싸가지 없는 테너 때문에 이제 결국 모든 이 오페라에서 피를 보게 됩니다. 이 아드리아나 르쿠브레르에서는 사실 부용 왕자비에 의해서 독살당하죠. 그 다음에 마리아 스트라우다는 엘리자베스에 의해 가지고 스트라우다가 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로베르토 데비르는 본인 에식스 본인이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런 게 나오고 노르마에서는 사실 폴리오네가 마지막에는 이제 뉘우치고 결국 노르마와 함께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는 이제 두 명이 같이 죽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. 카르멘에서는 뭐 결국 호세가 자기에서 멀어지는 카르멘을 붙잡기 위해서 결국 카르멘을 죽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피를 보게 되는 오페라에서 여자와 여자들이 대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드시 피를 본다. 근데 그 원인을 제공하는 거는 멍청한 남자들이다. 테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재미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주요 아리아는 이제
아리아 두 곡이 굉장히 유명하죠. 그 다음에 라다메스의 그 청아한 아리다는 뭐 사실 이 아이다의 굉장히 그 시그니처 아리아처럼 그렇게 남자 테너 아리아로 굉장히 즐겨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는 그런 아리아입니다. 그 다음에 그 이중창 아이다와 암네리스가 참 이거는 엄청나게 살기가 느껴지는 이제 이중창이죠. 암네리스가 자기가 라다메스를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라다메스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자기 노예인 아이다거든요. 그래가지고 전쟁에 참여 중인 그 라다메스 장군이 죽었다 뭐 거짓말을 치면서 아이다 눈치를 보니까 결국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자기가 가진 권력 모든 걸 동원해서 자기는 아이다한테 그 라다메스를 빼앗길 수 없다는 그 엄청난 살기등등한 그런 아리아입니다. 아주 굉장한 아리아죠 이게.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개선행진곡. 물론 여기에는 이제 코끼리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. 아이다와 라다메스가 이제 파라오가 국왕이 이제 딸을 하고 라다메스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공식적으로 연결을 해주고 나서 만나서 실망한 아이다와 라다메스가 펼치는 이중창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암네리스와 라다메스. 참 여기서 보면 이제 암네리스의 어떤 순정과 라다메스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이중창이죠. 이 곡도 엄청난 아리아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피날레 이중창. 슬프고 아름다운 이중창입니다. 사실은 뭐 이게 삼중창이라고 봐도 되죠. 암네리스도 이렇게 노래를 같이 하니까요. 이 중에서 뭐 제가 고르라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 다를 골라야 되죠. 이 정도입니다. 자, 이 등장인물을 보면은 암네리스의 노예로 있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. 파라오의 딸인 암네리스 공주의 노예로 있는 아이다는 실제로 이 에티오피아의 공주였었죠. 근데 이걸 아무도 모릅니다. 여기서는 라다메스조차도 모릅니다. 근데 이 라다메스라는 이집트 장군이 이 여성을 이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이 라다메스 장군은 모든 권력을 한꺼번에 다 갖고 있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인 암네리스 공주가 이 라다메스를 좋아하니까 이 참 비극이 시작된 거죠. 엄청난 삼각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. 두 사람의 신분 차이도 지금 현재의 신분 차이도 엄청나죠. 한 사람은 노예고 한 사람은 공주니까 뭐 이게 과거 그런 시절에 과연 형성될 수 있는 관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 아이다의 이제 그 에티오피아의 왕인 아모나스로가 이 이집트를 이제 침공하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 복수 전쟁을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그 복수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오페라가 시작이 되는 거고 또 비극도 함께 벌어지죠. 여기에 이제 람피스라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추가로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6명이 이제 이 오페라를 이끕니다. 결국 사실 이 주인공 둘 아이다와 라다메스는 돌무덤에 생매장이 돼서 이제 결국 죽음을 맞게 되죠. 라다메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거고 아이다는 이제 동반 죽음을 선택하는 슬픈 오페라입니다. 자, 연출은 이제 게리 헬버슨이라는 미국 TV 뭐 영화 연출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마 맡은 것 같고요. 자, 공식 그 뉴욕 매트의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. 보시죠. 자, 지휘는 이제 그 이탈리아의 그 니콜라 루이조티라는 지휘자가 맡았습니다. 이 서곡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1막의 전주곡인데 이걸 짧게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.
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이야기는 이제 1막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